남편 제사상에 올라온 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 음식과 편의점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무너진 건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제사 준비비로 보낸 돈이 며느리의 명품 가방값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해마다 제사는 제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욱신거렸지만 남편 기일만큼은 허투루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장을 보고 돌아오면 제 손에 든 봉지를 말없이 받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죽을 끓여놓고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저를 낮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제사만큼은 제 손으로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큰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 제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가?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야죠. 큰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매년 혼자 고생했잖아. 올해는 그냥 맡겨.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제사를 제 손에서 놓는다는 게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나서준 마음이 기특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 계좌로 제사 준비비를 보냈습니다. 좋은 재료 사고, 과일도 좋은 걸로 사고, 부족하면 사람을 불러도 되라고 넉넉히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잘 준비할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준비한대요. 당신도 고맙게 받아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려놓은 게 제사 준비가 아니라 제 마음을 함부로 다루게 만든 첫 번째 양보였다는 것을요. 제사 당일 저녁 저는 조금 일찍 큰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닐봉지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왔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낯선 기름 냄새가 닿았습니다. 집에서 막 부친 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식은 튀김, 배달 봉투, 일회용 용기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다 벗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저건 뭐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사 음식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사 음식?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봉지를 꺼냈습니다. 잡채는 배달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상자 안에서 기름에 눌려 있었습니다. 나물은 편의점 반찬통 그대로였습니다. 국은 즉석국 봉지였습니다. 남편 사진은 아직 상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상 아래에는 플라스틱 뚜껑과 일회용 젓가락이 먼저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상에 올리겠다는 거니? 며느리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다 직접 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음식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었다면 미리 말했어야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주문하겠다고, 간단히 하겠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사 준비비를 받았습니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뚜껑을 열며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고생을 너무 미덕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남편 사진이 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큰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좋게 생각해. 아내가 바빠서 그래.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바빴으면 못한다고 했어야지. 왜 하겠다고 했니? 며느리는 전을 접시에 옮기며 작게 웃었습니다. 상만 차려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이 든 가방을 품에 안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음식을 꺼내 접시에 옮겼습니다. 잡채는 식어 있었고 저는 눅눅했고 나물은 반찬통 모양 그대로 접시에 엎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대충 풀어놓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기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부부, 조카들,
큰아들의 사촌들까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앞에서 제 감정을 먼저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삼키고 남편 사진을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매년 너무 고생하셔서요. 올해는 제가 실용적으로 준비해봤어요. 큰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시대에 굳이 새벽부터 전 부칠 필요 없지. 친척 몇 명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분위기를 맞추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배달 잘 나오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비를 보낸 것도 며느리가 잘 준비하겠다고 한 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세대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방식은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에게 고생을 강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직접 하라고 강요한 적 있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됐다. 주문할 거였으면 주문하겠다고 말하면 됐어. 큰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오늘 같은 날 왜 그래?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라서 묻는 거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까지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묻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상 위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옮겨 담은 잡채, 기름종이에 눌린 전, 반찬통 모양 그대로 흐트러진 나물, 그리고 상 아래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들. 작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아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작은 아들은 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며느리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제사 준비비 보내셨죠? 거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보내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작은 아들은 상 위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음식들 전부 얼마 들었어요?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사상 앞에서 돈 계산하냐? 작은 아들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돈 계산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아버지 제사고 엄마 돈이 들어간 일이니까.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장 보고 부족한 건 제가 알아서 했어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장 어디서 보셨어요? 영수증 있으세요?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됐다니까. 제사 지내러 왔으면 조용히 절이나 해. 그때 작은 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뭔가를 알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켜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비가 들어간 바로 그날,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결제된 금액. 그 금액은 제가 며느리에게 보낸 돈과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숫자도 날짜도 매장 이름도 선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돈이에요. 작은 아들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보낸 제사 준비비는 어디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 앞을 막아서듯 나왔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몰아가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몇 푼이 아니야. 네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돈이야.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묻자, 그 돈 어디 썼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상 위에 올라간 어떤 음식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사 준비하라고 돈 보내시면 그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세요? 큰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아내도 스트레스 받았대잖아.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남편 제사 준비비로 가방을 사도 되는 거니? 큰아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다 쓴 것도 아니에요. 음식도 샀잖아요. 작은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 음식들 전부 합쳐서 얼마나 들었는데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반찬 몇 개, 배달전 한 팩, 즉석국 몇 봉지. 제가 보낸 돈으로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불러도 됐고, 반찬 가게에 맞춰도 됐고, 정 안 되면 미리 말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겠다고 했고, 그 돈이 들어간 날 명품 매장에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오늘따라 더 아팠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요즘 시대에 제사 음식 좀 시켰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음식 시킨 걸로 뭐라 하지 않았을 거다. 큰아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차린 상은 받지 않았을 거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작은아들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안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작은아들이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카페 음악 소리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사 음식이야 대충 시키면 되지. 어머님은 상만 차려져 있으면 모르셔. 돈 좀 남겨서 나도 하나 사야지. 내가 무슨 제사 도우미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라간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산 가방보다 더 아픈 건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걸 왜 녹음해요? 남의 말을 몰래 듣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작은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었으면 무서울 것도 없었겠죠. 저는 천천히 향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이 상 앞에서 남편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사는 이 집에서 안 지낸다. 제가 남편 사진을 품에 앉아 큰아들이 급히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 이러면 우리 체면은 뭐가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큰아들이 걱정한 건 죽은 아버지도 상처받은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구겨질 짝이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작은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형,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큰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 작은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며느리가 큰아들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제사 음식 그냥 시켜도 되지? 어머님한테는 직접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아래 큰아들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잘 몰라. 상만 차려져 있으면 돼. 남는 돈 있으면 네가 써.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며느리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우습게 보고 아내가 제사 준비비를 쓰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저는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큰아들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끝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큰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며, 어머님은 모른다며. 저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함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뻔뻔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일처럼 세워놓고 본인은 한 발 뒤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 준비비를 내 아내 가방값으로 써도 된다고 한 게 너였구나. 큰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오늘 내가 제사를 못 지내는 이유가 이제 확실해졌다. 큰아들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나를 속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같이 속인 거였네.
그 말에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향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큰아들이 급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남편 사진을 내려다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을 곳. 그날 저는 제사상을 엎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사진을 품에 안고 큰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며.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아들과 함께 남편 산소로 갔습니다. 제사상은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오는 길에 산 과일 몇 개와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본 배달음식보다 그 국 한 그릇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마음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작은 돌 앞에 세워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올해는 이렇게 왔어요. 목소리를 내자 참고 있던 감정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과일을 놓고 국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 김을 보는데 오래전 남편이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났습니다. 몸살로 누워있던 날 남편은 서툰 손으로 국을 끓여놓고 말했었습니다. 맛은 없어도 뜨겁기는 하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맛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아들 집에서는 상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있었지만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제사상을 지키려다가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뻔했어요. 작은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도 있지. 큰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들로 너무 많이 봐줬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친척들 다 있는데 너무했어. 일단 집으로 다시 와. 아내도 울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자창을 열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내 아버지 기일은 앞으로 내가 따로 지낸다. 사과는 돈을 돌려주는 것부터 해라. 전송 버튼을 누르자 가슴 한쪽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릴 때 작은아들이 제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받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큰아들 부부가 당연하게 기대던 돈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제 마음을 내주지 않겠다고요. 큰아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돈을 다 끊는 건 너무하잖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 준비비를 가방값으로 쓰게 한 건 안 너무했니?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후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사과한대.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마음이 밟힌 일도, 남편 이름이 가볍게 쓰인 일도, 아들이 함께 속인 일도 큰아들에게는 그저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돈부터 돌려보내.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여긴 거다. 며칠 뒤 제가 보낸 제사 준비비가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는 그날 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날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니냐? 예전 같았으면 변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크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남편 제사상을 거짓말로 차린 사람들이죠. 상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해부터 남편 기일은 큰아들 집에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아들과 상의해 산소에 다녀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국 한 그릇,
과일 몇 개, 남편이 좋아하던 따뜻한 차 한 잔. 상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더 이상 가족 행사 준비를 맡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도 제사 때도 친척 모임 때도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맡기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말에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는 가족 모임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용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해라. 거짓말로 잘하는 척하지 말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제사상에 배달 음식이 올라온 날, 저는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지킨 건 제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선이었습니다. 정성은 음식까지 쇠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수 만든 전에도 비싼 과일에도 차려진 상의 크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정성은 그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기일이 올 때마다 저는 작은 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올해도 이렇게 왔어요. 상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더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